자, 저도 왔습니다. 국수호 강사입니다. 3주간, 9월 3주간 마무리 총정리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자, 그러면 두루미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죠. 자, 마무리를 뭐 할 것이냐? 그러면 일단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세 가지 주제, 경제, 투자, 평가로는 이것만 해라 라고 필살기로 지금 영상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단순 암기 주제라고 하면 되겠죠. 이 단순 암기 주제를 실수하면 점수가 꼭 하나 두 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단순 암기 주제들 최근 기출 6년치를 가지고 주저리 뭘 찾고 키워드 뭘 찾고 어떻게 해결하고 주저리 제가 떠들어 드릴 테니까 휴식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가장 좋은 거 2차 열심히 하고 침대에 들어 누워서 영상 틀어놔요. 그럼 제가 주저리 이렇게 떠들면서 그냥 귀에다가 쏙쏙쏙 박아 드릴 테니까 좀 과격한가요? 귀에 쏙쏙쏙 집어넣어 드릴 테니까 그런 용도로 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1번 지문을 봤더니 CMO가 나오고 MBB가 나와요. 유동화 증권의 특징을 묻겠구나. 그러면 CMO가 나오면 항상 다양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야죠. 다양하다. 이자율과 만기가 다르다. 다양하다. 너 옳은 지문.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유동화 증권 3개 얼른 불러봐요. MPTS 지분형 MPTS, 그 다음에 MBB 채권형 MBB 채권형, 그 다음에 MPTB 혼합형 MPTB 혼합형. 이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 주어가 발행자가 나왔는지 투자자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MBB는 B자만 있으니까 발행자가 모든 걸 다 갖는다, 책임을 다 진다, 이게 암기 코드죠. 자, 그래서 읽어봤더니 발행자는 하고 초과담보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초과담보는 알 필요 없다. 뭐 하려고 해. 발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발행자는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너 옳은 지문. 항상 MBB는 발행자가 모든 걸 갖는다. 따라서 발행자가 모든 걸 책임진다. 이런 형태만 되어 있으면 된다. MPTS가 나왔어요. 그럼 뭘 찾는다? 투자자가 나왔네요. 투자자. MPTS는 T자만 있으니까 투자자가 모든 걸 갖는다. 모든 걸 책임진다. 따라서 조기상환 위험 이런 걸 읽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 옳은 지문. 이렇게 찾아야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조기 상황이 보이네요. 그럼 뭘 찾는다? 금리가 상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느냐? 금리 하락 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만 찾죠. 정답은 금리 하락 시. 금리 하락 시. 이거 틀린 거죠. X. 자, 5번은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을 물어요. 그럼 항상 내가 은행이라고 전제를 하고 은행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출 시장. 은행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 시장. 이게 먼저 일어나니까 이걸 1차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2차 시장은 대출을 해준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죠. 2차 시장은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따라서 2차 저당 시장은 이게 주어니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너 옳은 지문. 자, 2번은 상환 방식이 나왔네요. 대표적인 문제잖아. 유동화. 그 다음에 상환 방식. 그럼 상환 방식은 일단 1번은 상환 방식의 특징을 묻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특징은 뭐가 떠올라요?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는다. 우리가 항상 패턴은 원금과 이자가 또이또인데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는다. 이거 안 나오면 우리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이자는 감소하고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는다. 옳은 지문. 이거 정답이네요.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옳은 거.
자, 그 다음에 2번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누가 더 크냐? 요건 주의야. 주의. 왜 주의입니까? 자, 누적 원리금이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총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총 원리금, 누적 원리금은 자, 누적 원금하고 누적 이자 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의하라는 건 요놈이죠, 요놈. 누적 원금. 자, 차입자가 상환한 원금을 전부 다 누적시키면 항상 대출 금액이랑 동일해야 돼요. 차입자가 상환한 원금을 전부 다 누적시키면 대출 금액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환 방식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에는 상환 방식의 차이. 그래서 누적 원리금, 총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를 물으면 누적 이자라고 번역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시험이 쉽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얘가 주어요. 우리는 항상 원금 균등으로 해결했으니까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다. 자, 빠르게 갚으니까 힘은 들지만 전체적인 이자, 누적 이자는 가장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 DTI가 나와요. DTI 올해 평가사 시험에서 2번 나왔다. DTI는 원래 대출 금액의 크기를 찾을 때 나오는 지표인데 갑자기 DTI의 크기를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DTI는 세 글자. 따라서 DTI 크기가 나오면 원리금 상환액 크기를 묻는 것이다. 원리금 상환액 크기. 그럼 해보자고요. 자, 체증식 상환 방식이 얘가 주어져 막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출제자는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금 균등으로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다. 따라서 초기에 갖다 바치는 원리금이 가장 많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꺽쇠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준 지문은 틀리다. 이렇게 추정해야죠. 자, 네 번째도 어렵습니다. 조기 상환이라고도 나오고 중도 상환이라고도 나온다. 조기 상환, 중도 상환. 조기 상환, 중도 상환. 자, 조기 상환의 상환액의 크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항상 조기 상환이 나오면 조기에 갚는 건데 무엇을 조기에 갚습니까? 대출, 잔금. 잔금을 조기에 갚는 거죠. 자,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의 상환액이라고 돼 있으니까 주어가 원금 균등이죠.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다. 따라서 남아있는 대출 잔금은 가장 적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너 아웃. 자, 그 다음에 5번은 체증식 상환 방식을 물었는데 이거 주의 좀 하세요. 자, 두 가지를 물었어요.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느냐, 늘어나느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자 부담이 크냐, 작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러면 명심하셔. 명심. 우리 시험에서 여러 가지 것을 물으면 무조건 이자 부담의 크기를 핵심으로 잡아야 돼. 이자 부담의 크기. 그러면 체증식은 원금 균등과 대비되는 거죠. 체증식은 빚을 천천히 갚는 방식이죠. 따라서 힘은 적게 들지만 이자 부담은 가장 크다. 이걸 핵심으로 잡아야 돼요. 이걸 핵심으로. 이자 부담이 크냐 작냐. 자,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 자기관리는 실질형이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형이고 그 다음 2번 설립자본금이 나오면 5억 3억 설립자본금이 나오면 5억 3억 그런데 자기관리니까 너 아웃 5억이야죠. 그 다음에 3번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물음은 자기관리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누가 될 수 있으냐. 그럼 항상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실무 경력 몇 년? 5년. 이유는 5글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5글자. 그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등장해야 되냐? 아, 이거 명목형인데. 네, 명목형인데. 명목형이 등장해야 돼. 명목형. 그러니까 명목형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이라든지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오, 맞았다. 자, 지문 5번. 자본금이 나와. 앞에 설립 자본금 이렇게 되면 5억, 3억이고 그냥 자본금 이러면 70억, 50억이죠. 70억, 50억. 여기는 지금 기업 구조 조정이니까 50억이 옳은 지문. 옳은 지문. 제가 뭐 6개월이 지났다, 등록을 받았다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잖아요. 핵심만 쏙쏙 뽑아내셔야 된다. 자, 4번의 1번 지문은 좀 어려워요. 일단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건 프로젝트 대출은 담보물을 받지 않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은행이. 그래서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니까 항상 일반 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게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자주 나오는 문구가 첫 번째. 프로젝트 대출은 무엇으로 상환을 합니까? 그러면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만들어지는 미래 현금 흐름이에요. 요건 이해가 돼. 근데 뒤가 뭐가 돼 있냐?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아니 프로젝트 대출에서는 담보를 받지 않으니까 담보라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담보로 하느냐 봤더니 사업 자체 자산이야. 이 사업 자체 자산은 뭐냐? 은행이 최초에 대출을 해줄 때는 담보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면 사업이 진행되겠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토지가 구입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시설물들이 갖춰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토지, 건물 등을 우리는 사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자산, 사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자산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은행이 담보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참고.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질문이 많은 질문이다. 자, 나머지. 자, 프로젝트 회사의 자금은 건설회사나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합니다. 일단 자체 계좌라는 건 쓰지 않죠? 에스크로우 계좌를 쓰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에스크로우 계좌만 암기하면 안 돼요. 에스크로우 계좌를 활용하는 이유는 건설회사나 시공회사가 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건설회사와 시공회사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서 관리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루어지고 비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 여기서 잠깐 프로젝트 대출에서 잘 나오는 게 비소구 금융이다 또는 부의 금융 효과. 이 두 가지가 잘 나오죠. 이 두 가지 핵심은 뭐예요? 포인트는 항상 주어가 사업주예요. 은행은 돈을 받지 못하면 항상 소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논점이 됩니까? 사업주에게는 소구할 수 없다. 이게 사업주에 소구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의 금융,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장부의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건데, 아니, 조 단위의 돈을 빌려주면서 장부에 기록을 안 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장부에는 기록이 안 되느냐? 누구 장부에 기록은 안 되느냐? 그러면 사업주죠. 이게 사업주에게 소구할 수 없다. 사업주의 회계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프로젝트 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감면 요 세 가지.
자, 이번에는 부동산 금융 종합 문제네요. 자, 1번 봤던 요거 보이네요. 부채 금융이냐, 지분 금융이냐. 자, 여기서 요령. 부채 금융을 암기하는 건 난해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분 금융을 잘 암기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문제 다 풀려요. 자, 지분 금융은 찌읒이 있으니까 주식, 그 다음에 암기 코드가 신, 벤처, 투자 회사. 근데 여기를 봤더니 부동산 투자회사 나와 있고 조인트 벤처 나와 있으니까 지분금융이 맞겠군요. 이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원리금 균등. 그럼 뭐가 떠오른다? 이자는 감소한다. 그리고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는다. 원금은 는다.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이 보이고 원금이 커진다. 이 증가한다죠. 너무 맞아 보여. 옳은 지문. 그 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걸 우리는 줄여서 주택연금이라고 하죠. 정확한 풀네임이 요 놈이에요. 해석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에 필요한 노후의 생활자금을 연금으로 대출받는다죠. 대출받는다. 대출. 주택연금은 대출 제도니까 소유권이 이전될 리가 있다 없다? 없죠. 소유권 이전 없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을 대출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그다음에 MBB가 나왔어요. MBB. 그리고 뭔가 봤더니 유동화 증권의 특징 같고 그럼 뭘 찾는다? 발행자냐 투자자냐. 근데 발행자 투자자가 다 나왔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일단 주어를 찾아야죠. 요놈이 주어 같아요. 발행자. 그럼 암기 코드 적용해야죠. MBB는 발행자가 모든 걸 갖는다. 따라서 모든 책임도 발행자가 진다. 그러니까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 책임지는 것 같네요. 옳은 지문. 그 다음에 CMO가 나왔어요. CMO. 그럼 항상 어떤 형태를 찾는다. 다양하다. 여기 있네. 다양한 증권을 발행한다. 너 옳은 지문. 이런 식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찾는다. 자, 이번에도 상환 방식이에요. 그런데 선택형이죠. 기억, 니은, 디귿, 그러면 다 보지 말고 항상 기억, 니은 두 가지 정도만 보고 정답을 찾죠. 자, 여기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특징. 얘는 항상 감소한다. 이게 암기 코드죠. 원금 균등, 균등 다 두 글자 같죠?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러면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자, 원리금 균등은 항상 이자는 감소한다.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는다. 그런데 뒤를 봤더니 원금 나왔네. 원금. 그리고 원금은 아이고 요놈 틀렸네. 증가한다고 돼 있어야죠.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 봐. 기억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니은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선택형이니까. 먼저 이거부터 해결해야죠. 그러면 정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디귿번은 체증식이에요. 체증식은 항상 특징이 천천히 갚는 방식이죠. 이게 초반보다는 후기에 더 많이 갚는 방식이니까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그럼 맞는 거죠. 자, 리을번은 총이자 수입의 크기를 물었어요. 은행의 총이자 수입. 그러면 차입자가 내는 이자액의 크기가 은행은 총 수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꺽쇠 형태로 줬어요. 꺽쇠 형태로 주면 항상 가운데가 원리금 균등이 없으면 그냥 아웃이야. 이건 볼 필요도 없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걸 기준으로 원금 균등과 체증식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냥 얘는 틀린 거예요. 가운데가 원리금 균등이 아니면. 그런데 공부니까 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원리금 균등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이렇게 꺽쇠로 이쪽이 작은 거, 이쪽이 큰 거 이렇게 찾아보면 시작해 보자고요.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다. 따라서 힘은 들지 마. 전체적인 이자 부담은 가장 줄일 수 있죠. 이게 이자 부담이 가장 적은 게 원금 균등. 여기 가야죠.
그리고 반대로 체증식은 천천히 갚는 방식이에요. 천천히. 그래서 힘은 적게 들지만 이자 부담은 조금 더 해야죠.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 자, 설립 자본금 나왔어요. 그러면 7억, 5억. 아니, 5억이냐, 3억이냐. 5억이냐, 3억이냐. 자기 관리니까 5억. 너 맞았어. 또 설립 자본금 나왔네요. 그러면 5억, 3억. 근데 위탁 관리, 기업 구조 조정이니까 3억. 둘 다 맞았어요. 자, 3번 또 나왔잖아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는 명목형이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둘 수도 없다. 그리고 현물 출자 나왔습니다. 잘 나옵니다. 현물 출자 나오면 항상 불가능하다. 이게 나와있죠. 항상 현물 출자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20분 됐네요. 나머지 문제는 2부에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자꾸 보셔. 강사가 어떤 키워드를 찾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